서구와 서구 사상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서구 자유주의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체계적 대안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데서 명확해진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냉전의 종식이나 전후 역사의 특정한 시기의 경과가 아니라 역사 자체의 종말일지 모른다. 즉 그것은 인류의 이념적 진화의 종착점이자 인류가 만든 통치체제의 최종 형태로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이다. 1989년 체제경쟁에서 자유주의의 승리에 열광하며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한 미국 정치학자의 비학문적이고 몰역사적인 주장이다. 체제경쟁의 쇼 윈도우였던 독일에서도 역사의 완결이 선언되었다. 자유주의적 역사학자 하이니시 아우구스트 빙클러는 독일 통일 10년 후 서구를 향한 독일의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근거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주의와 파시즘은 자유주의가 19세기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을 때 등장했으며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대 미국에서 자유주의의 철칙이던 자유방임을 포기하도록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러했던 자유주의가 20세기 말에 역사의 종말을 운이할 정도로 변화하고 정화된 것일까? 두 경쟁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으로써 자유주의는 마침내 보편적 이념이 된 것일까?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이념의 우열로 과장한 것은 아닐까? 졸고는 1920년대 독일 보수혁명의 주요 이론가인 오스발트 슈펜글러와 칼 슈미트의 눈에 비친 영국과 자유주의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8세기 이후 유럽의 근대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다. 정치 영역에서 근대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생성하고 발전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정, 의회주의, 정당 정치 등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독일이 이러한 정치적 근대를 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말 그대로 근대의 실험실이었다. 비렐름 제국의 몰락은 문화적으로 황금의 20년대를 열었으며 독일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 사회를 양분했고 그 결과 일부는 바이마르 공화정과 1920년대를 독일의 뒤늦은 근대화로 본 반면 다른 일부는 이를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았다. 1920년대 독일의 근대화는 위기로 인식될 만큼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독일 보수주의는 베르사유 조약의 폭력성, 바이마르 공화정의 위기관리 실패와 정치적 혼란, 대공황과 독일 경제의 붕괴 등을 모두 근대화의 위기로 보았다. 정치적 근대화에 맞서 독일적인 것을 고수하려 했던 그들의 저항은 보수혁명이라는 형용모순적인 이름이 붙을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근대를 특정 시대를 규정하는 구조로 보면 보수혁명은 역사의 메인스트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무모함이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보면 보수혁명은 근대가 보편이 아닌 특수일 수도 있으며 오늘날 근대적 가치가 아닌 제도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은 단지 양차 대전과 냉전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낳는다. 오늘날 근대에 대한 비판이 갖는 의미는 근대적 가치를 부정한다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그러한 가치의 실현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을지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자유주의를 위시한 근대의 정치 이념과 제도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부르주아에 의해 대부분 정립되고 발전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이해에 충실한 집단이 사회 전체의 번영을 꾀하는 제도와 가치를 고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따라서 근대에 관한 논의에서는 추상적인 가치의 개념 정의에 집중하기보다 가치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의식이 미약한 국민과 그들의 표를 목적으로 천박한 정쟁으로 나를 지새우는 근대적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독일 보수주의의 담론은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45년 이후에도 독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독일 학계와 지성계의 어깨 위에 얹혀진 나치 과거의 무거운 멍해를 생각하면 나치즘과 무관하지 않았던 보수혁명이 연구 주제로서 여전히 외면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경쟁과 약육강식이 발전의 동력인 자유주의 체제는 인간의 탐욕을 자양분 삼아 인류의 물질적 삶을 현저하게 개선했다는 면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자유주의는 생산적 발전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역사적 소임을 다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인류는 생산력 발전 이후를 논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차량 덕분에 마침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진보가 실현될지 아니면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자유주의의 시대가 지속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슈팽글러와 슈미트의 자유주의 비판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시선은 부지불식간에 자유주의의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해방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이유가 자유주의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려 100여 년 전에 잠시 존재했던 보수혁명은 논제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야경 국가로 축소된다. 보수혁명의 주요 이론가인 슈팽글러는 이러한 입장이 다분히 영국적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영국의 섬나라 특성을 지적한다. 즉 바다가 국경에 효과적인 방어벽 역할을 하는 섬나라와 사방으로 적에게 노출된 국경을 가진 프로이센 같은 나라의 국가과는 애당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잉글랜드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17세기에 브리튼 섬에서 지배권을 확립했다고 본다. 영국에서는 섬과 바다라는 자연 조건이 강력하고 권위적인 국가를 대신했으며 그 결과 치안만을 담당하는 소국적인 국가관이 등장했다는 말이다. 슈팽글러는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하는 것 역시 영국적 현상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자유로운 사인이 국가를 대신했다. 그가 말하는 사인이란 공적인 존재인 공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자비한 투쟁을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보며 국가나 질서를 억압으로 간주한다. 영국 정치는 이들 사인과 그들 집단이 주도하며 영국식 의회주의란 사인 집단의 지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영국 제국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세실 로즈와 미국의 왕들 역시 사인으로 직업 정치가를 고용해 배후에서 나라를 지배했다. 따라서 슈팽글러는 영국식 자유주의를 사유재산의 비윤리적인 경제적 독재로 규정했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가 절대시하는 개인의 자유란 궁극적으로 사인의 사유재산을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자유주의 이론은 사유재산이란 자유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의 역사는 자유주의가 자유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했음을 보여준다. 슈팽글러는 영국 자유주의를 프로이센의 정신과 대비시킨다.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하는 프로이센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의지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며 전체 의지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슈팽글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프로이센은 어떤 국가였을까? 프로이센에서 권력이란 전체의 것이었다. 주권 역시 전체한테 있으며 군주를 포함한 개인은 이러한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했다. 나는 내 국가의 제1공복이다. 계몽 절대군주의 상징인 프리드리시 2세가 했던 말로 그가 통치한 18세기 프로이센이 슈팽글러에게는 이상적인 국가였다. 이러한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 위치에서 받은 명령에 복종했다. 슈팽글러의 전체주의적 국가관은 막스주의와 미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으나 그 사회주의는 막스주의와 사뭇 달랐다. 사회주의란 빈부의 대립이 아니라 업적과 능력이 부여하는
서열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바는 명령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하며 재능 없는 사람은 명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란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다. 이처럼 슈팽글러는 사회주의를 평등이 아닌 위계질서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가 보기에 막스는 계급 간의 투쟁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지극히 영국적이었으며 막스주의는 영국화한 개념체계였다. 막스는 자본의 사적 이해를 노동자의 사적 이해로 대체하려 했다. 여기서는 투쟁과 약탈만이 존재하며 그 점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점에서 그가 거부한 근대는 자유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막스주의까지 포함했다. 그렇다면 슈팽글러가 말하는 조화로운 전체란 무엇일까? 그가 이상적으로 본 프로이센은 어떠한 국가였을까? 19세기 독일 정치에서 영향력이 미미했던 부르주아를 대신한 것은 제사 신분이었다. 그들은 1860년대부터 3인주의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프로이센의 권위주의적 국가를 향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독일 통일 이후 비렐름 제국의 헌법은 자유주의적 의회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구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앞서 보통선거를 도입하는 진보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제국헌법은 미약한 부르주아 세력과 활발한 노동운동이라는 현실 정치적 상황을 더도돌도 아닌 액면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스마르크는 현실주의적 보수주의로 규정된다. 부르주아를 대신한 것은 제4신분만이 아니었다. 독일 제국의 실세인 군부와 관료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어느 편으로도 기울지 않는 국가의 실체였다. 독일 국가의 독특한 탈계급적 성격은 사회복지 입법에서 드러났다. 독일 제국에서는 1880년대 유럽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3대 복지 입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국가의 복지 정책은 사회주의자법 같은 노동운동의 탄압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처럼 일견 모순된 정책 역시 현실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무기력한 부르주아는 이미 얻은 것에 기꺼이 만족하며 국가 권력에 순응했고 노동운동은 비렐름 1세의 암살을 기도할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그로 인해 국가는 위험 수위를 넘은 노동운동을 한편으로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대중 사이에서 국가의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지 정책을 부르주아의 저항 없이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독일의 복지 입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독일의 특수한 길태제가 주장하듯 부르주아의 정치적 미성숙은 독일 정치의 후진성을 낳은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권리를 신장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복지 정책은 보수주의적 요소도 담고 있었다.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19세기 영국 자유주의가 맨체스터 캐피탈리즘에 탐닉할 때 독일의 권위주의적 국가는 복지 정책에서 전통적인 국가 윤리에 충실했다. 독일에는 이미 17, 18세기에 기독교 경찰 국가로 명명된 국가 윤리가 존재했으며 훗날 독일의 정치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권위적 통치의 결과는 긍정적이어서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낳았고 무엇보다 부르주아의 탈정치화를 초래했다. 독일 보수주의는 사회복지를 신분제 사회의 오랜 전통으로 존중했으며 이 점에서 진정한 보수였다. 신민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 신민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독일의 복지 전통이었다. 영국에서 정부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면 독일에서는 하층민의 복지가 국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경찰은 치안의 유지와 더불어 공공후생 사업을 의미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팽글러는 영국 의회가 부르주아의 아성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토리당과 휘그당은 겉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세력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공이 부르주아 정당이고 자유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했다. 그들은 과거 잉글랜드의 귀족 출신으로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중요한 문제들은 대개 돈독한 사적인 관계와 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보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 세력들이 상호 이해에서 어려움을 겪고 대의기구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영국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면 언제든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에서 제도적 민주주의는 보통
보통 선거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참정권 확대의 지난한 과정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선거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인식에 의구심이 생기며 법학자 슈미트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그가 보기에 유권자는 선거에서 단순히 정당이 이미 마련한 안이나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의회란 유권자가 결정한다기보다 당에 의해 임명되는 것에 가깝다. 국민은 조직되지 않은 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여론이라 말하는 동의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하는 것은 소극적인 동의로 주어진 질문에 네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을 뿐이다. 5개의 조직이 강요하는 5개의 정당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표현이 약간 지나치긴 합니다만 대중은 준비되어 있는 5개의 울타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계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선거라고 부릅니다. 슈미트가 1932년 11월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했던 말이다. 비밀선거 역시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결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슈미트의 생각이었다. 비밀선거는 유권자를 고립된 사적인 존재로 만들며 사적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사적인 개인이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으는 것은 진정한 여론도 진정한 정치적 결정도 아니다. 정치적 행위란 공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 중요하다. 유권자는 은밀하게 투표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당이나 정권한테만 전가되어 빈번한 정권 교체와 정치적 혼란을 낳는다. 슈미트가 보기에 대중의 정치 참여 자체가 대중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여론은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소수에 의해 형성된다. 그런데 정치적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으며 괴상한 정치 원리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헌법학 분야에서 자신과 대척에 서 있던 한스 켈젠의 민주주의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10명이 90명을 지배하는 것보다 90명이 10명을 지배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보는 켈젠의 주장에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미가 빠져 있다고 보았다. 만약 90명이 부패하고 10명이 정직하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루소가 말한 민주주의의 본질인 덕이 없다면 설사 만장일치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노예 근성을 가진 100명의 의지에서는 만장일치라 해도 자유의지가 나올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의 비정치적 의지는 아무리 합쳐도 정당한 정치적 의지를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슈팽글러의 영국의회에 대한 비판과 슈미트의 정당 정치 및 보통선거제에 대한 비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보통선거제는 참정권의 제한을 타파하고 실현된 제도에서 분명 진보였지만 참정권의 확대가 밑으로부터 혁명이 아닌 부르주아의 동의로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선거는 부르주아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대중의 정치 참여로 부르주아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부르주아에게 보통선거란 지배의 정당성 확보와 지배 권력의 상실 위험성을 함께 지닌 양날의 칼이었다. 이때 정당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묘책이었다. 즉 대중의 정치 참여는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정당 정치의 형태로 이루어져 대중의 정치적 요구는 가감없이 표현되고 반영되지 못한 채 정당 정치 과정을 거치며 순치된다. 정당은 대중의 정치적 의지가 부르주아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중은 정당이 사전에 다듬고 결정한 안이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대중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독일 보수주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어떤 것일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까지만 본문만 읽고 결론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미트는 민주주의란 정치적 통일로 표현되는 국민의 동질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결정하는 형식에서 찾는 대신 국민이나 사회 구성원 전체가 정치적으로 동질적인 상태를 민주주의라고 간주한다. 정치적 통일은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다.
친구와 적의 구분은 결합이나 분리, 연합이나 분열의 강도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정적은 도덕적으로 악해야 한다거나 미학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적은 반드시 경제적 경쟁자일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사업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는 그냥 타인이자 이방인일 뿐이다. 그는 실존적으로 다르고 이질적인 존재이며 그로 인해 극단적인 경우 그와 갈등할 수도 있다. 이때 갈등은 사전에 정해진 일반적 규범 또는 갈등과 관련이 없어 어느 편도 아닌 제3자의 판정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슈미트의 친구와 적 도식입니다. 슈미트의 친구적 도식은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의회주의적 방식에 대한 대안이었다.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란 의회의 토론이나 형식적인 다수결이 아니라 친구와 적을 상정한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슈미트의 주장이었다. 이를테면 환경 문제나 전쟁과 같은 중대 사안을 개별 이익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난무하는 비생산적인 토론과 다양한 이해가 개입하는 지난한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인 것을 의회주의적 합법성이 아닌 정당성의 문제로 보려는 슈미트의 주장은 수고해볼 만하다. 윤영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오늘 발표한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 대상으로서 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우리 두 사람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상당히 갈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토론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윤영선 선생님 발표문과 함께 토론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본논문을 통해 윤영선 선생님께서는 1920년대 독일 보수주의자들이 수행했던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면서 패전과 근대화, 자유주의적 사고라는 역사적 조건이 민주주의를 처음 경험했던 이 새로운 공화국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자의 이러한 작업의 궁극적 목적은 그럼으로써 보수주의자 내지 파시스트들의 자유주의 비판에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유용한 내용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글은 세계화와 글로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양극 체제에서 미국의 자발적 후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원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보호 운동이 오히려 진보적 사고로 평가받고 있는 오늘날 이념적 지형이 갖고 있는 복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단히 의미 있고 흥미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개념의 문제에서 불분명한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89년 후쿠야마에 의해 주장된 지금의 자유주의의 승리의 그 자유주의가 슈팽글러나 칼 슈미트가 비판하던 그 자유주의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또 윙클러나 웰러, 코카 등 소위 존더백 이론가들을 자유주의 역사가라고 콘딜리스가 비판할 때 이 자유주의가 과연 후쿠야마가 승리를 주장하는 동일한 자유주의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존더백 이론은 나치즘을 겪은 독일 전후 역사학의 이성적이며 도덕적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개념상의 또 다른 문제는 부르주아라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르주아라는 의미를 독일어로 표현하면 뷰르거툼이라는 용어와 상층 유상자 계급이라는 의미에서의 부르주아라는 두 의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 두 개념은 분리되어 표현되지만 본글에서는 구분 없이 모두 부르주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일 수 있는 보수주의의 개념에도 보다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자는 사회복지를 신분제 사회의 오랜 전통으로 존중했던 독일 보수주의를 진정한 보수라고 표현하거나 바이마르 공화정의 타도를 외쳤던 보수혁명은 혁명이라기보단 전형적인 보수에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연장에서 보수혁명을 주장한 1920년대 30년대의 보수주의자들은 진정한 보수나 전형적 보수가 아닌 독일 보수주의 전통에서도 이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간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슈미트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오늘날 좌우 진영의 지식인들이 슈미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슈미트가 1930년대 40년대 행했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비판이 지금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슈미트의 민주주의 제도 비판의 적절성이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의 옹호로 회귀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독일이 1933년 파시즘으로 흐른 원인을 궁극적으로 연합군에 의한 베르사유 딕타트나 서구의 전후 처리 방식에서 찾는 것은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의 시각이며 제가 보기에 필자는 보수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슈미트나 콘딜리스, 슐츠의 글을 해석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들의 시각까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적 사회복지 입법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이는 비스마르크의 모순된 자의적 판단의 결과이며 독일 역사학자 리터의 견해처럼 권위주의적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의 의미로 봐야지 이를 독일 국가, 특히 군부와 관료의 탈계급적 성격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독일 역사에서 군부와 관료가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은 국가의 실체였던 적은 1945년 이전 한 번도 없었으며 언제나 이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믿고 지탱할 수 있는 국가의 기둥이었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화와 역사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복고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19세기 이래 지식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일 보수주의 이념을 우리는 문화 비관주의, 쿨투어 페시미스무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민 몰로는 그의 책 보수혁명에서 하이데거부터 토마스 만, 칼 슈미트까지 반민주, 반자유주의, 보수 반동의 바이마르 지식인들 전체를 다 쓸어 모아 보수혁명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보수혁명의 개념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 보수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근대화의 진전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가부장적 신분사회로의 복귀를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에 기반한 배타적 민족주의, 반유대적 사고를 가졌으며 민족적 우월의식과 영토적 박탈감에 뿌리박은 파시스트적 사고에 기반해 선구적으로 히틀러에게 길을 열어준 교양 시민계층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그들은 대중민주주의에 비판적이었고 환경친화적이었으며 반드시 발전과 풍요만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당대의 진행 중인 발전과 근대화가 멀지 않은 시기에 거대한 문명의 붕괴로 이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진보적 환경주의자들이나 진보적 지식인의 사고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 문화 비관주의자들로부터 그들의 비판적 사고를 취합해야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 전 작고한 미국의 역사학자 프리츠 슈테른도 그의 정치적 위험으로서의 문화 비관주의라는 유명한 저서를 통해 비렐름 제국에서 바이마르를 거쳐 나치까지 이어졌던 보수적 사고의 연속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발표자는 보수혁명의 주창자들이 1920년대 독일의 근대화를 위기로 보고 근대화가 가져다준 변화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특히 발표자의 서술처럼 근대를 보편이 아닌 특정 시대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미 보수혁명 자체가 근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닌 근대화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논자는 오늘날 혼란스러운 남한 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자유주의 체제가 드러내고 있는 빈부격차와 의회 민주주의의 혼란상을 바이마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시했던 보수적 대안의 진정성을 통해 극복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슈미트를 포함한 이들 20세기 전반기의 민족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이 파시즘과 가졌던 친연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함께 쓸려 떠내려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독일 보수주의 이론이 축적해 놓은 유기체적 연관성 속에서 단지 자유주의 비판 부분만 선별해 수용함이 과연 의미 있는 작업일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